새벽문고. 안녕하세요. 온새벽입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한 게 부쩍 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새해가 항상 겨울로 시작되기는 해도요. 어쩐지 봄이 되어야지 정말 1년이 시작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변화가 많은 만큼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알러지로 재채기를 하기도 하고 기분이 막 싱숭생숭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불면증도 생기기 쉬운데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이 마침 잠과 불면증을 소재로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작가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의 숲이나 일큐84, 해변의 카프카 등으로 대중과 친숙합니다. 이 잠이라는 책은요, 단편 소설 잠 하나만 실려 있어서 카페에 앉아서 금방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장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른 소설들처럼 내용이 조금 난해하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직접 자신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텐션이 있다 라고 말한 만큼 시작하기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읽어볼게요. 2. 잠이 오지 않은 첫째 날 밤의 일을 나는 세세한 부분까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안 좋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어둡고 질척질척한 꿈이었다. 내용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 불길한 감촉뿐이다. 그리고 그 꿈의 정점에서 나는 잠이 깼다. 이보다 더 오래 꿈속에 빠져 있다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하는 위태로운 시점에 누군가에게 멱살에 잡혀 획 끌려 나오듯이 흠칫 눈이 뜨였다. 한참 동안 나는 헉헉거리며 큰 숨을 내쉬었다. 팔다리가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텅 빈 공동 속에 들어누운 것처럼 내 숨소리가 크게 메아리치며 들려왔다. 꿈이었어.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누운 채 숨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심장이 거칠게 움직이고 재빨리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폐는 풀무처럼 팽창하고 수축했다. 하지만 그 진폭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줄어들어 차츰 수습되어 갔다. 대체 지금이 몇 시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베갯머리에 시계를 보려고 했지만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때 문득 발치에 뭔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희미한 검은 그림자다. 나는 숨을 헉 삼켰다. 심장도 폐도 내 몸속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정지했다. 내가 집중해서 쳐다보자 그러기를 기다렸던 듯이 그림자는 또렷한 형태를 취해 나갔다. 우선 윤곽이 확실해지더니 그 안에 질퍽한 액체 같은 실체가 차오르고 세부의 묘사가 더해졌다. 그것은 몸에 딱 붙는 검은 옷을 입은 비쩍 마른 노인이었다. 회색 머리칼은 짧고 뺨은 움푹 파였다. 그 노인이 내 발치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주 큼직한 눈이어서 흰자위 부분에 돋은 붉은 핏줄까지 또렷이 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표정이라는 것이 없었다. 눈과 코와 입은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어떤 의미도 품고 있지 않았다. 이건 꿈이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것도 막연히 깨어난 게 아니라 튕겨지듯이 깨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꿈이 아니다. 이건 현실인 것이다. 나는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남편을 깨울까? 아니면 전등을 켤까?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그것은 바닥 없는 기억의 우물에서 소리도 없이 피어오르는 냉기 같은 공포였다. 그 냉기는 내 존재의 뿌리에까지 쏙쏙 스며들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노인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뿐이었다. 노인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가늘고 길쭉하고 동그스름한 것이었다. 부옇게 빛나기도 했다. 찬찬히 보고 있으려니 그 뭔가도 점점 윤곽이 또렷해져 갔다. 그것은 주전자였다. 노인은 주전자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중국 그림에나 나올 법한 도자기 주전자다. 이윽고 그는 그것을 위로 들어 내 발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물의 감촉을 감지할 수 없었다. 내 발에 물이 뿌려지는 것도 보였다. 그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내 발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노인은 하염없이 내 발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아무리 물을 따라도 그 주전자의 물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러다가 내 발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래 물을 맞고 있으니 썩어버린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 내 발이 썩어 문드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이상은 내지를 수 없을 만큼 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 혀는 공기를 뒤흔들지 못했다. 비명은 내 몸속에서 소리도 없이 울려 퍼졌을 뿐이다. 그 소리 없는 비명은 내 몸속을 내달리고 내 심장은 고동을 멈췄다. 머릿속이 일순 하얘졌다. 비명은 세포 구석구석까지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죽고 뭔가가 녹아버렸다. 폭발의 섬광처럼 그 진공의 떨림은 내 존재에 관여하는 수많은 것들을 모조리 뿌리채 태웠다. 눈을 떴을 때 노인의 모습은 없었다. 주전자도 없었다. 발치에 시선을 던졌다. 침대에 물이 뿌려진 흔적은 없었다. 침대보는 마른 채였다. 그 대신 내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엄청난 양의 땀이었다. 한 인간이 이토록 많은 땀을 흘리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흘린 땀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는 팔을 구부려 보았다. 다리도 흔들어 보았다. 발목을 빙빙 돌리고 무릎을 굽혀 보았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그것들은 어떻든 움직였다. 한바탕 온몸이 별탈 없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주의 깊게 몸을 일으켰다. 커튼을 뚫고 들어온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춰진 방을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어디에도 노인의 모습은 없었다. 베갯머리의 시계는 1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침대에 들었던 게 11시 전이었으니까 잠을 잔 것은 1시간 반 정도였다. 옆 침대에서 남편은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푹 자고 있었다. 남편은 한 번 잠들면 웬만한 일이 없는 한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가서
땀에 젖은 옷을 벗어 세탁기 안에 던져놓고 샤워를 했다. 그러고는 몸을 닦고 서랍에서 새 파자마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거실의 플로어 스탠드를 켜고 소파에 앉아 브랜디를 한 잔 마셨다. 나는 술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남편처럼 체질적으로 마시지 못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나름대로 꽤 마시는 편이었지만 결혼한 뒤로는 거의 마시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흥분한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 몸이 술을 원하고 있었다. 천장 안에 레미 마틴 한 병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이 집에 있는 유일하게 술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었다. 누군가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한참 오래전이라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도 잊어버렸다. 술병에는 부연 먼지가 10개 쌓여 있었다. 브랜디 잔이라는 것도 물론 없어서 그냥 작은 유리잔에 따라서 천천히 아주 조금씩 마셨다. 몸은 아직도 가늘게 떨렸지만 공포감은 점차 엷어져 갔다. 이게 바로 가위 눌림이야 라고 나는 생각했다. 자다가 가위에 눌린 건 처음이지만 그것을 경험한 대학 때 여자친구에게서 전에 말로 들은 적이 있었다. 그것은 생생하고 한없이 선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때도 전혀 꿈 같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건 꿈 같지 않아 라고. 분명 꿈 같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든 그건 꿈이었다. 꿈이 아닌 것 같은 종류의 꿈이었던 것이다. 공포감이 누그러들었어도 몸의 떨림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내 살갗은 지진 뒤의 파문처럼 언제까지고 파들파들 떨렸다. 그 가느다란 떨림이 눈으로도 훤히 보였다. 그 비명 때문이야 라고 나는 생각했다. 소리가 되지 않은 그 비명이 내 몸속에 틀어박혀서 아직도 파르르 떨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 모금 브랜디를 마셨다. 뜨끈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느릿느릿 위로 흘러가는 게 느껴졌다. 살아있는 뭔가가 기어가는 듯한 감촉이었다. 그러자 갑작스레 아이가 걱정이 되었다. 아이를 생각하자 심장이 다시 급하게 두근거렸다. 나는 소파를 떠나 종종 걸음으로 아이 방에 갔다. 아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푹 잠들어 있었다. 한쪽 팔이 입가에 걸렸고 또 한쪽 손은 옆에 내던져져 있었다. 그 얼굴에서는 아무런 불안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흐트러진 이불을 바로잡아 주었다. 내 잠을 난폭하게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든 아무튼 그건 나 한 사람만 습격한 것 같았다. 남편도 아이도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한참이나 방안을 할 일 없이 오락가락했다. 전혀 졸리지 않았다. 브랜디를 한 잔 더 마셔보자고 생각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신경을 가라앉히고 싶었다. 그 톡 쏘는 강한 향기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었다. 하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시지 않기로 했다. 술을 마시는 건 오랜만이었고 다음 날까지 술 기운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브랜디병을 찬장에 넣고 유리잔을 싱크대로 들고 가서 씻었다. 그리고 주방 냉장고에서 딸기를 꺼내 먹었다. 문득 바라보니 살갗의 떨림은 잠잠해져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그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전혀 본 적이 없는 노인이다. 그 검은 옷도 기묘했다.
몸에 딱 맞는 스포츠웨어 같은, 하지만 척 보기에도 고풍스러운 옷이었다. 가면처럼 표정이 빠져버린 얼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검게 충혈된 눈. 그리고 왜 그 노인은 내 발에 물을 뿌렸던 것일까?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그 노인도 물도 마음에 집히는 것이 없었다. 내 친구가 가위에 눌렸을 때 그녀는 약혼자의 집에 묵으러 가 있었다. 그녀가 잠을 자는데 50살쯤 된 남자가 나타나 못마땅한 표정으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전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역시 엄청난 땀을 흘렸다. 이 사람은 약혼자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령임에 틀림없다. 그 아버지가 내게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녀는 그때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약혼자가 보여준 아버지의 사진은 간밤에 본 남자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아마 내가 몹시 긴장했었나 봐.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가위에 눌렸던 거야. 라고. 하지만 나는 긴장 따위는 하지 않았다. 이곳은 내 집이고 나를 위협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터였다. 왜 내가 지금 여기서 가위에 눌려야 하는 것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건 그저 리얼한 꿈이었다. 아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이 쌓였던 것이리라. 분명 엊그제 했던 테니스 때문이다. 수영을 한 뒤에 클럽에서 만난 친구가 하자는 대로 좀 지나치게 오래 한 것이다. 그 뒤로 팔다리가 한동안 나른했었잖아. 나는 딸기를 다 먹고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시험 삼아 잠깐 눈을 감아보았다.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이걸 어째? 라고 나는 생각했다. 정말 눈곱만큼도 졸리지 않는 것이다. 졸음이 올 때까지 책이나 읽자고 생각했다. 침실에 들어가 책장에서 소설 한 권을 찾아왔다. 불을 켜고 뒤적뒤적 책을 찾았는데 남편은 한 번 뒤척이는 법도 없었다. 내가 골라온 책은 안나 카레니나였다. 내가 그때 읽고 싶었던 것은 길고 긴 러시아 소설이었다. 안나 카레니나는 아주 오래전에 분명 고등학생 때 한 번 읽은 적이 있다. 줄거리는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에 남은 것은 첫 문장과 마지막에 주인공이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한다는 부분뿐이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거기서 거기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그것이 첫 문장이었다. 주인공이 자살하는 클라이맥스를 미리 암시해주는 장면은 분명 앞부분 쪽에 나왔던 것 같다. 그리고 경마장 장면이 있었다. 아니, 그건 다른 소설이었던가? 나는 소파로 돌아와 앉아 책장을 펼쳤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책을 읽어보는 게 대체 몇 년 만이야? 라고 생각했다. 물론 한가한 오후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쯤 책을 펼쳐보는 일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정확히는 독서라고 할 수 없었다. 책을 읽고 있어도 나는 금세 딴 생각에 빠지곤 했다. 아이에 대해서라든가 쇼핑에 대해, 혹은 냉장고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느니 친척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혹은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위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등등 온갖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것이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쳐나갔다. 문득 깨닫고 보면 시간만 흘러갔을 뿐 책장은 거의 넘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어느새인가 책을 읽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
새삼 생각해보니 그건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것은 항상 내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도서관의 책을 모조리 찾아 읽었고 용돈은 거의 모두 책값으로 사라졌다. 먹을 것을 줄여가며 읽고 싶은 책을 사들였다.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나만큼 책을 읽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5 형제자매의 한가운데였고 부모님은 2분 다 일을 갖고 있어서 매일 바빴기 때문에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혼자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독서 감상문 콩쿠르가 있으면 반드시 응모했다. 도서권 상품이 탐났기 때문이었는데 대개는 매번 입상했다. 대학은 영문과에 진학했다.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캐서린 맨스필드에 대해 쓴 졸업 논문은 최고점을 받았다. 교수님은 대학원에 남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학구적인 인간이 아니었고 나 스스로도 그건 잘 알고 있었다. 단지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뿐이었다. 논리적인 해석이나 학술적인 토론에는 소질이 없다. 게다가 대학에 남고 싶었다고 해도 우리 집에는 나를 대학원에 보낼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내 밑으로 아직 여동생이 2이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집을 나와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본 게 언제였을까? 그때 나는 어떤 책을 읽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책의 제목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인간의 삶은 왜 이토록 급격히 변해버리는 걸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뭔가에 들씌운 것처럼 마구 책을 읽어대던 그 옛날의 나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 세월, 그리고 기이할 만큼 강했던 그 열정은 과연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안나 카레니나의 의식을 집중할 수 있었다. 딴 생각은 전혀 없이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겨나갔다. 안나 카레니나와 브론스키가 모스크바의 철도역에서 마주치는 대목까지 단숨에 읽은 뒤 책장 틈새에 책갈피를 끼우고 다시 한번 브랜디병을 꺼내 유리잔에 따랐다. 옛날에 읽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소설이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안나 카레니나는 무려 116조까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이런 게 별로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일까? 오블론스키라는 재미없는 인물의 일상에 대한 묘사가 한없이 줄줄 이어져도 그들은 그것을 지그시 참으며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등장하기를 얌전히 기다렸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가한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소설을 읽을 만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문득 깨닫고 보니 시계바늘이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3시? 하지만 나는 전혀 졸리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잠시 시계의 초침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언제까지나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 다음이 너무도 궁금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만 자야 한다. 예전에 불면증에 시달렸던 때가 생각났다. 두툼하고 무감각한 구름에 휘감겨 살았던 나날들. 2번 다시 그런 건 싫었다. 그때 나는 아직 학생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아내이며 엄마다. 거기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남편 점심도 챙겨야 하고 아이도 돌봐줘야 한다. 하지만 이대로 침대에 들어가도 분명 한숨도 못 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고개를 내주었다.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해도 잠은 올 것 같지 않고 게다가 소설의 그 다음을 읽고 싶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의 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결국 창밖이 환해질 때까지 안나 카레니나를 몰두해서 읽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무도회에서 서로를 보았고 그리고 숙명적인 사랑에 빠졌다. 안나는 경마장에서 브론스키의 낙마를 보고 넋이 나가 남편에게 자신의 부정을 고백한다. 나는 브론스키와 함께 말을 탄 채 장애물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환성을 들었다. 동시에 관객석에서 브론스키의 낙마를 지켜보았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주방에 들어가 커피를 데워 마셨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소설 장면과 갑작스럽게 다가온 강한 공복감 때문에 제대로 된 생각은 하나도 할 수 없었다. 내 의식과 육체는 어딘가에서 어긋난 상태로 고정되어 버린 것 같았다. 나는 빵을 잘라 버터와 머스터드 소스를 바르고 치즈와 상추를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선 채 그것을 먹었다. 그렇게나 배가 고픈 것은 나로서는 무척 드문 일이었다. 숨이 막힐 만큼 폭력적인 공복감이었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서도 여전히 배가 고파서 다시 똑같은 것을 한 개 더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 2잔째의 커피를 마셨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소설에서 주인공은 잠을 단 한 번도 자지 못하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딘가 수상하고 경직된 느낌의 날들이 이어지죠. 과연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부터가 현실일까요? 작가는 이 소설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면서 쓰게 된 작품이라 마음에 깊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독일의 한 미술서적 출판사에서 이 책에 예술적이고 인상적인 사파들을 덧붙여 더욱더 읽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책 표지에서부터 이미 강렬하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온새벽이었습니다.